도서출판 아작의 도움으로 만나는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면에서 깨어나며 힐끗 보기에는 주변의 별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각성용 주사를 맞은 엉덩이를 문지르며 상자를 닫고 보니 대분열대가 다르게 보였다. 더 컸다. 그리고 어라? 대분열대가 온통 우주선을 감쌌어. 검은 촉수들이 거의 우주선 꽁무니에 닿을 듯했다. 우주선은 대분열대로 돌출된 술 장식 같은 별밭 가운데에 있었다. 별이 거의 없는 곳으로 왔으니 당연하겠지만 몇몇 타오르는 항성을 제외하면 주위의 별밭이 희미해 보여. 아니면 뭐랄까, 아주 가까이에 있는 별 몇 개 말고는 중간거리에 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완전히 텅 빈 것 같았다. 그 너머에 아주 먼 희미한 별들의 테피스트리가 걸려있을 뿐이었다. 우주선이 소음으로 가득 찼다.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점에서 보내는 신호와 우주선의 질량 접근 경보기가 서로 짹짹거리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다. 코아티는 둘을 진정시키고 기점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주위를 도는 느린 궤도로 진입했다. 연방기지와 마찬가지로 이 기점도 우주선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가진 거대한 소행성에 설치되었다. 아주 좋아. 에이스 부두로 가려면 그냥 에이스 부두 기점 900-2 좌표를 설정하고 다시 잠들면 된다. 하지만 저 노란 G0형 항성들을 보려면 지금 항해도에서 벗어나 그쪽으로 가는 두세 구간짜리 경로를 준비해야 한다. 방해하는 천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좌표를 찍어놓고 그곳까지 쉬지 않고 곧장 날아갈 수는 없다. 스킵 항해 장치는 강한 중력장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하거나 소행성 무리 또는 다른 여타의 우주 위험들을 만나면 동작을 정지하고 코아티를 깨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코아티는 온갖 강력한 천체와 알려진 모든 문제로부터 정말로 멀리 떨어진 경로를 찾아내야 했다. 결정해야 하는데, 하지만 솔직해져. 이곳에 우주선을 안정시켰을 때 이미 결정을 한 거 아니야? 2번 기점에 좌표를 찍는 데는 그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잖아. 그래, 뭔가 정말로 험한 곳으로 가야 해. 에이스 부두에 있는 오두막 따위에 가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 저 미지의 노란 항성들은 그리고 어쩌면 실종자를 발견한다든가 하는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긴 해. 그냥 한 걸음씩 천천히 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인지도 몰라. 일단은 에이스 부두로 가는 거지. 하지만 정말로 멋진 일은 다시는 모험에 나서지 못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지금껏 배운 모든 것을 지금 활용해 보는 거 아닐까? 좋아, 가자. 이 와중에도 코아티는 카세트들을 끼워놓고 그 G0형 항성들 쪽으로 차례대로 정렬하느라 바빴다. 항해도 담당자가 경고했듯이 항해도 가장자리들이 잘 들어맞지 않았다. 코아티가 홀로그램 하나를 장착하도록 만들어진 싸구려 항해도 틀에 홀로그램 2개를 끼워 넣으려 애쓰고 있는데 질량 접근 경보기가 울렸다.
코아티는 우주선을 밑으로 이동시키거나 옆으로 비켜서 우주바위를 피할 각오를 하고 흘끔 올려다보았다. 놀랍게도 틀림없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언가가 눈앞에 있었다. 우주선? 그 물체는 점점 커졌지만 다가오는 속도에 비례할 만큼 커지지는 않았다. 저건 그냥 깔끔하게 지나가겠어. 하지만 대체 뭐지? 신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조그만 외계인들이 가득 찬 아주 조그만 우주선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저건 너무 작아. 뭐랄까? 손으로 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코아티는 코카 1호의 방향을 돌려 그 물체와 나란히 진행하게 했다. 아이는 까다로운 미세 가속에 능숙했다. 코아티가 따라붙자 그 물체가 속도를 높이는 것 같았다. 경쟁심이 발동한 아이가 중얼거렸다. 아,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러고는 그다지 적당치 않아 보이는 조작용 팔을 뻗었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코아티는 우주 공간에서 깔끔하게 그것을 잡아챘고 약간 애를 먹긴 했지만 무사히 화물용 감압실에 잡아놓고는 출입구를 닫고 공기를 채웠다. 통신관을 잡았다.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보낸 연방기지로 가는 통신관이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1번 기점에서 경로를 바꾸느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공식적인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일까? 공적 통신에 간섭하면 뭔가 벌칙이 있는 걸까? 이미 저지른 일 마저 끝내야겠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통신관이 되어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코아티는 무슨 내용인지만 보고 다시 놔줄 생각으로 통신관이 데워지길 기다리며 항해도 작업을 계속했다. 이렇게 잠깐 잡아놓는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게 분명했다. 통신관을 쓰는 이유는 빨라서가 아니라 발신인들이 통신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니까. 코아티는 통신관을 다시 추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다. 통에 사용법이 적힌 걸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른 모든 연방 우주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통도 위급 상황에 처한 아마추어들이 쓸 수 있도록 맞춰진 것이었다. 아이는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항해도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감압실로 가서 통신관을 꺼내왔다. 아직도 너무 차가워서 장갑을 끼워야만 했다. 통에 달린 작은 뚜껑을 열자 금색 먼지 구름이 퍼져나왔고 거기에 정신이 팔린 아이가 안에 든 카세트를 집어내려다 손목의 맨살을 금속통에 스치고 말았다. 아야! 코아티는 심한 동상을 입은 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팔을 흘끗 보았다. 먼지가 묻은 것 같은 이상한 흔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붉어진 곳도 없었다. 하지만 팔뚝 안쪽에서 신경이 움찔거리는 게 느껴졌다. 웃기네. 코아티는 그것을 문지르고는 좀 더 조심해서 카세트를 집어냈다. 표준형 카세트라 곧바로 우주선의 재생장치에 걸었다.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탁하고 희미해서 코아티는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카세트를 처음으로 돌렸다.
여기는 보급정찰선 914호 복호호. 간신히 알아들었다. 아이는 그 식별번호를 알아차리고 흥분했다. 이건 그 실종된 우주선이잖아. 중요한 통신이었다. 즉시 이 통신관을 기지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을 들어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북위 30분 20초, 서경 42분 28초, 반경 30지점에 새 보급소를 세웠다고 말했다. 예의 노란 항성들이 거느린 행성 중 하나였고 좌표는 코아티의 손목에 적혀 있었다. 지구 환경과의 일치율 95%. 목소리가 약간 분명해졌다. 카세트에 담긴 목소리가 이어서 연방기지로 귀환하는 길에 같은 항성계에 속한 행성으로서 북위 18분 10초, 서경 28분 30초, 반경 30지점에서 발견된 환경이 지구와 아주 흡사한 또 다른 행성에 확인차 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북위 30분 20초 행성에서 뭔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적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접촉을 했다고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우린 지침서를 그대로 따랐어. 첫 번째 접촉 지침서 말이야. 맞아. 지침서는 잘 먹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호적이었고 심지어 은하어도 몇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은하 신호도. 하지만 그들은 난파선, 그거 말해줘.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맞아. 거기 난파선이 있었습니다. 구형 모델로 진짜 오래된 거였어요. 구조 깃발은 못 봤는데 그 위에 뭔가 커다란 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게 폰지의 우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접촉은 아마도 그의 것이겠죠. 목소리가 눈에 띄게 풀이 죽었다. 그건 위에서 결정할 거고 어쨌든 거기 사람들이 해주는 일종의 처치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약 같은 거예요. 이틀이 걸리는데 엄청나게 많이 자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정말로 모든 걸. 그건 우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알겠어요? 하자면 좀 어쨌든 그들이 평지 찾는 걸 도와줘서 우린 임시 연료 보급소를 아주 멋지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른 목소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마. 그들에 대해서 말해줘.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래. 그들은 크고 하얀 몸에 온통 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6이고 대체로는 뒤쪽 4발로 걸어다닙니다. 앞에 2개는 발 같은 것이고 몸통이 깁니다. 마치 기다랗고 하얀 고양이 같아요. 크기도 하고요. 뭔가를 보려고 뒷발로 서면은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들은
두 개의 은밀한 부위를 가진 것 같습니다. 내 말은 두 벌이란 뜻입니다. 일부가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그제야 안도한 듯 말이 막힘없이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사나워 보입니다. 이빨은 또 어떻고요? 그들이 처음 우리를 보러 왔을 때는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눈도 큽니다. 일종의 뭐랄까, 사람과 동물을 섞어 놓은 것 같달까요? 고양이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를 그대로 돌려주길래 우주선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때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는 머리를 우리에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놔주고는 뭔가 일이 잘못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하나가 폰즈라는 말과 레실리 아니면은 레슬리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레슬리는 폰즈와 같이 있었어. 내가 말해줬잖아. 두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맞아. 그러더니 그들이 다시 우리를 붙잡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그 처치를 해준 것 같아요. 전 뭔가가 제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목소리 같은 게 몸속에서 들려요. 코가 자기도 그렇다고 그리고 어떤 섬에 어린 것들과 다른 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들 말로는 처치를 받아야 자기들처럼 된대요. 그들은 어린 것들을 드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야 드론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얘기를 나눈 이들이 그 이야 드론입니다. 좀 헷갈려요. 이야도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니가 틀림없을 그 목소리가 멈췄다. 이게 다야? 코아티는 보니가 옆 사람에게 묻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것 같아. 코 읽기에 분명한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제 출발하는 게 좋겠어. 들를 곳이 한 군데 더 있으니까. 게다가 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집에 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웃기지? 우린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보급선 914 보코호 통신 종료.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기록 중에서 이게 제일 긴 것 같은데? 응? 보내야 할 좌표 수정 사항들이 좀 있어. 준비해줘. 좌표를 수정하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한참 난 후에 녹음 기록이 끝났다. 코아티는 생각에 잠긴 채 앉아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그들이 새로운 종족과 접촉한 것이 확실한 듯했고 그 새로운 종족은 우호적인 듯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코아티는 허겁지겁 달려가 커다랗고 하얀 다리 6개 달린 존재를 만난 다음 똑똑해지는 처치를 받고 싶은 의향이 전혀 없었다. 보니와 코는 약간 뭐랄까 순진하다 싶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속아서 이용당한 걸까? 하지만 코아티로서는 그 이유나 목적을 짐작할 수 없었다. 한계 밖의 일이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 통신관이 최대한 빨리 기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니와 코의 경로를 추적하는 우주선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러면 그들은 북위 30분 20초 어쩌고에 있는 고양이 행성에 가게 될 것이다. 아, 맙소사. 기지로 돌아가야 하나? 모험 계획을 접고 이걸 전달하러 돌아가야 해? 도대체 나는 어쩌다 이렇게 잘나서 남의 일을 끌어들이는 거지? 하지만 잠깐, 이게 긴박한 일이라면 기지에 연락해 내용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최악의 경우를 우회할 수 있다. 그러면 통신관 운행에 간섭했다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을 테지. 아직 통신범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코아티는 자동 무선 장치를 켜고 900번 연방 기지를 호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잡음에 섞여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목소리가 응답했다. 코아티는 잡음 제어기를 조작하여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900번 연방 기지. 여기는 에이스부두 1번 기점에 있는 코카 1호다. 들립니까? 실종 우주선인 보급선 914호가 보낸 통신관을 도중에 입수했습니다. 보니와 코 말입니다. 코아티가 다시 한번 말했다. 들리세요? 코카 1호, 들립니다. 914 보코호가 보낸 통신을 입수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둘은 어느 행성으로 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코아티가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 좌표를 확인했다. 그 전에 둘이 북위 30분 20초, 상세의 좌표는 알고 계시죠? 그 행성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지적 생명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접촉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들어봐요. 보니와 코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전체 통신 기록을 받아보기 전엔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통신관은 지금 바로 보낼게요. 코카 1호. 내용 일부를 듣지 못했습니다. 북위 30분 20초에 있는 행성에서 첫 번째 접촉이라고요. 잡음 때문에 통신 담당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코아티는 최대한 명료하게 소리쳤다. 맞아요. 그래요. 하지만 가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보코호의 원래 통신 내용을 받아보기 전에는 거기 가지 마세요. 통신관을 당장 보낼게요. 들었어요? 정리하자면 보코호의 통신 내용을 받기 전에는 북위 30분 20초, 서경 42분 28초 위치에 있는 행성에 가지 말라. 통신관이 곧 올 것이다. 맞습니까, 코카1호? 맞아요. 제가 통신관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으면 직접 가져갈게요. 코카1호, 통신 완료! 코아티는 한바탕 시끄럽게 울려대는 잡음 속에서 말을 마치고는 통신관을 제 길로 보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생기에서 카세트를 꺼내기 전에 코아티는 보코호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행성의 좌표를 다시 확인했다. 북위 18분 10초, 서경 28분 30초, 반경 30. 그것이 첫 번째 접촉에 있었던 행성보다 더 가까웠다. 맞아. 둘이 귀환하는 길에 거기 들른다고 했지? 코아티는 손목 안쪽에 적어놨던 고양이 행성의 좌표를 태블릿에 옮겨 적고는 손목에다 새로운 좌표를 적었다. 보니와 코에 대한 수색 작업을 돕고자 한다면 곧장 거기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진짜로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다. 소매를 내리는데 팔이 아직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동상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두어 번 팔을 문지르자 그 이상한 느낌이 사라졌다. 들떠서 바보가 됐군. 코아티가 중얼거렸다. 코아티는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아이 같은 버릇이 있었다. 스스로는 어릴 때 혼자 우주 장난감과 홀로그램을 가지고 즐겁게 논 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통신관을 다시 제 길로 보내는 일은 험할 정도로 간단했다. 코아티는 통신관에 붙은 노란 가루 같은 물질을 불어서 털어낸 다음 카세트를 다시 집어넣고 우주선 창 옆으로 내보냈다. 코아티는 매혹된 채 그 작은 우주선이 900번 기지에서 방출하는 자동 유도 주파수를 찾아 천천히 회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통신관이 마치 만족했다는 듯 점점 속도를 높이며 미끄러지듯 멀어지기 시작했다. 코아티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신관이 1번 기점에서 연방기지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에 돌입한 게 확실해 보였다. 쌈박해. 코아티는 그전에 통신관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변경에는 처음 보는 온갖 종류의 놀라운 기계장치들이 있을 게 틀림없었다. 통신관이 멀어지는 걸 보는데 죄책감 같은 것이 들었다. 기지 가까운 곳까지 돌아가서 그걸 다 읽어줘야 하지 않았을까? 실종된 사람들이 분초를 다투는 모종의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괜찮았고 그저 약간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다. 그리고 코아티는 기착할 때마다 통신관을 보내는 게 그들의 일상 업무라는 걸 알았다. 또 저 좌표 수정 내용에 중요한 게 있다 해도 자기로서는 그걸 바로 읽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목이 쉬어버릴 테니까 본의의 보고 내용을 직접 듣는 게 나을 것이다. 코아티는 자세를 바로잡고 경로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제로는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보코호가 향했던 행성에 가서 그들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볼 거라고. 어쩌면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플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외계 종족을 찾았다가 뭔가 사건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의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그들이 늦는 데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코아티 자신이 도움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코아티는 통신관을 행성 표면에서 바로 보낼 수 없다는 정도는 알게 되었다. 통신관은 대기권 밖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그러니 보니와 코가 이륙할 수 없다면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을 터였다. 적어도 통신관으로는. 코아티는 홀로그램 항해도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이유들을 반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컴퓨터에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정의하고 표시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학교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쉽고 더욱 정상적인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던 게 틀림없었다. 아,
세상에, 이것도 지워야겠네. 저기에 소행성 경로가 있어. 살려줘. 이런 속도로는 이 기점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모르긴 몰라도 탐험가들은 평생의 반을 항해도 설정하는 데 보냈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는 와중에 코아티는 우주선 안에 뭔가 이상한 메아리 같은 게 들리는 걸 느꼈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실이 반짝거리는 보급품 상자들로 꽉 차 있었다. 귀가 이상해졌나 봐. 아이가 중얼거렸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아주 특이한 지연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너무너무 작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살려줘라는 소리가 들려서 코아티는 실제로 가까운 선반을 뒤지느라 몇 분을 허비하기도 했다. 앞서 변방기지에 들렀을 때 말하는 애완동물 같은 게 탔을 수도 있을까? 아, 불쌍한 것 같으니 잡아다 동면시키지 않으면 죽어버릴 텐데. 하지만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코아티는 그냥 새로운 청각 반사 현상이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북위 18분 10초에 있는 그 행성계로 가는 깔끔하고 안전한 3구간 경로를 도출해냈다. 전문가라면 더 짧고 우아한 2구간 경로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아이로서는 예상치 못한 방해물 때문에 동면 중에 깨어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코아티는 좌표가 확실한 적색 외성들과 간신히 보이는 다른 천체들을 따라가는 경로를 택했다. 코아티는 그 항해도들이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봤던 모든 좌표가 1년에 몇백 번씩 확인되는 작자 미상의 홀로그램들과는 달랐다. 그 항해도들은 관광지들만 알려주었다. 이 항해도들에는 옛 탐험가들의 진짜 손때가 묻어 있었다. 예를 들어 펀즈라는 사람은 북위 30분 40초 행성에 착륙하다가 추락해 죽기 전에 그 노란 항성들로 가는 경로 주변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탐험했을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고만 있다니. 아이는 경로가 표시된 카세트들을 순서대로 컴퓨터 장치에 쌓고는 버튼을 눌러 첫 번째 것을 실행시켰다. 마침내 미지의 세상으로 출발이다. 코아티는 동면 상자를 준비하고는 안으로 펄짝 뛰어들었다. 긴장을 풀고 누워있는데 여전히 뭔가 또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이제 우주 탐험가들의 일원이 됐기 때문인지도 몰라. 코아티는 낭만적으로 혼잣말하고는 작은 코카 수정 표지가 붙은 미래 항해도를 그려보았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졸리면서도 근사한 기분이 들어 큰 소리로 웃었다. 코아티가 꿈도 없는 정지 상태로 잠겨들 때 아이의 몸은 거의 장밋빛으로 보일 만큼 달아올랐다. 그렇게 코아티는 점프 우주선마다 달린 놀랍도록 작고 간단한 장치인 저속 촬영기 덕분에 실종 걱정 없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도 길도 없는 우주공간 한복판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우주선 꼬리에 달린 저속 촬영기는 끊임없이 찰칵거리며 우주선 뒤편의 별밭을 기록한다. 장면에 움직임이 있으면 기록 속도가 빨라지고 움직임이 없는 정체 상태면 기록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조종사가 왔던 경로를 되짚어가고 싶을 때는 적당한 카세트를 꺼내 길잡이 컴퓨터에 넣기만 하면 된다. 컴퓨터가 카세트에 기록된 별밭과 똑같은 장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귀로를 수색하므로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우주선은 틀림없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된다.